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연 3.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도 열어놨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인데요. 배선영 교수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수출입은행 감사 등을 지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금통위가 지금 금리를 지난달 25일이죠. 3.5% 동결을 했고 세 차례 이제 동결을 했는데 네. 뭐 동결하면서 금통위원들이 좀 더 올릴 가능성까지도 제기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네. 주장하신다는데 동결하거나 뭐 혹시 올려야 되나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자병법은 이런 경고를 시작합니다. 손자병법? 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예. 그러므로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 경고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문제도 우리 경제의 중대사입니다. 그렇죠.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1년여 사이에 5.25%까지로 급속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한국은행도 여기에 동조해서 기준금리를 급속히 올렸고 현재 3.75%까지 예. 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상승하니까 당연히 시장금리가 급상승했죠.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이자 부담이 종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정말로 서민, 중산층, 예. 청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네. 이자 폭탄으로 큰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예.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분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그렇죠. 문제가 빚 부담 많은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예.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예,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예. 이자 폭탄에 짓눌려서 소비하고 투자가 동반 감소하지 않습니까? 쓸 돈이 없어 이자 내느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경기도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그 2금융권에서는 뚜렷하게 그리고 네. 1금융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불안 우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 수출 부진, 네. 무역 적자 지속 같은 그 문제로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고 소비도 줄고 그렇죠. 기업들 빚 못 갚아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무역 적자도 늘고 수출도 안 되고 다 안 좋으니까 네. 금리를 낮춰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 상황에서 예. 최상의 대책은 높아진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다. 네. 낮춰라. 지금 바로 당장 낮춰야 지금 됩니까? 당장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는 뭐 금리 낮추는 거 기대하지 마라. 시장 금리 인하 시장에서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인하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역시 물가 문제, 뭐 환율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자병법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세밀히 살펴야 한다. 세밀히 살펴보니까 예. 어때요? 그 제가 환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네. 한국은행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높은데 예. 한국 기준금리가 낮으면 미국의 높은 금리를 좇아서 자본이 계속 유출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 달러가 급등이나 예. 심지어 외환 위기도 맞을 수 있다라는 식의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견해다.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데 기준금리 차이가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칠 때는요. 예. 단순한 명목 기준금리 차이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기준금리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다면 네. 우리 기준금리는 낮아도 무방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좀 낮죠, 미국보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 1년간 통계를 보면 미국보다 많을 때는 4%포인트,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1에서 2%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낮고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 금리로 비교하면 우리가 낮은 게 아니죠. 환율 불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이제 우리 실질치 기준으로도 우리 기준금리가 많이 낮다고 가정합시다. 예. 많이 낮더라도 자본 유출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다다르면 그 자본 유출이 멈춥니다.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들고 들어옵니다. 다시. 이때는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들어옵니다. 환차익을 환차익입니다. 기대하고. 예, 기대하고. 네. 그래서 환율은 이 자본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기 마련입니다. 설령 이 환율 때문에 돈이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초반부에 이제 금리 차이로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먼저 한국의 주식을 처분하죠. 네. 한국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팝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가는 떨어지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원화를 손에 쥐었으니까 원화를 들고 그대로 나가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다시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달러를 사들이죠. 네. 그러면 달러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더 이제 강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달러 값은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이제 원래 주가라는 것도 한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환율도 한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켜봅니다. 이제 한국에서 환율은 오를 만큼 올랐다.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자, 이제 슬슬 들어갈 차례다. 그리고 이를테면 1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라고 칩시다.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면 1달러 가지고 1,500원이라는 원화를 확보하죠. 네. 그리고 값싸진 1,500원어치 주식을 삽니다.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나중에 이제 그 떨어졌던 주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2,000원 올라왔다고 치면 그때 제가 팔면 제 손에 우선 원화로 2,000원을 줍니다. 네.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0원을 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달러가 떨어져서 일단 1,000원이라고 칩시다. 예. 그럼 전 2,000원 가지고 1달러당 1,000원이니까 몇 달러 바꿀 수 있습니까? 2달러. 2달러. 그 2달러를 갖고 제가 나갈 수 있으면 저 처음에 몇 달러 갖고 들어왔죠? 1달러가 들어왔어요. 1달러 들어왔는데 2달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익과 시세 차익이라는 이중의 차익을 볼 수 있고 이런 이중의 차익을 겨냥한 자본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사진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죠. 환율이 밀고 이게 들어옵니다. 금리 떨어뜨려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적당히 올라가다가 멈추고 외국인들이 그렇죠. 다시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 핑계 대고 금리 낮추는 거 안 된다고 자꾸 부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그런 근데 얘기입니다. 지금 환율만이 아니라 물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물가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실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물가. 작년 11월에 1,45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니까 1,310원도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죠.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 기준금리는 그 역전돼 갖고 더 격차가 벌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졌고요.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더 단적인 예를 들면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0%입니다. 아직도 초저금리 금리 완화. 미국은 5.25%니까 격차가 무려 5.35%입니다. 상식적으로 5.35%라는 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의 환율은 작년에 150엔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0원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잘 일 굴러가고 금리 차는 5%포인트가 넘는데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옌 달러는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낡은 이론들의 얽매이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먼저 한국은행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통적 이론에 얽매고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조용히 그렇죠. 비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환율만 아니라 물가. 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물가 문제를 거론할 때도요.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세심하게. 지금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 왜 높았냐, 왜 물가 상승이 왔냐를 자세히 따져봐야 됩니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앵커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수요 사이드에서의 수요 견인입니다. 디맨드 프리라고 그러죠. 다른 하나는 공급 사이드에서의 비용 상승입니다. 영어로 코스트 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금의 물가 상승에는 수요 견인 요인보다는 비용 상승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 겁니다. 공급 측면에 그렇습니다. 국제 원유값이 오른다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런 이유가 크다. 그렇죠. 근데 공급 측면 중에서도 해외 요인, 예. 다시 말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이런
그 요인에 의해서 예. 글로벌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글로벌 비용 상승 요인을 억제하려고 예. 미국, 유로존, 영국 같은 세계 주요국들이 일제히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물가가 비용 상승 요인이 지금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고 자세히 있다, 보시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비용 상승 요인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예. 기준금리 안 올리고도 이 흐름에 무임승차 편승할 수 있는 겁니다. 아, 36개의 계획책 중에 글로벌하게 물가가 조금 둔화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남이 해줘서 남이 해줘서 그럼 남이 해준 거를 이용해야죠. 예. 왜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겪습니까? 남이 해줬는데. 그래서 36개라는 계책 중에 예. 그 차도 살인이라는 계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도 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적을 제거한다는 그 계책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춰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확실히 그런데 물가가 글로벌 세계 물가가 좀 둔화된다는 그런 게 확실히 좀 조짐이나 예상이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볼까? 예컨대 그 거기에 더해서요. IMF나 세계은행에서는 세계와 한국 모두에서 이제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예. 그렇다면 이 전망대로라면 어차피 그 국내외 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그 하방 압력을 받은 뭐 증거를 중에 하나가 예. 국제 유가도 좀 진정이 됐죠, 좀 떨어졌죠. 예. 예.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9%까지 가다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4점 몇 프로대로 떨어졌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 3.3%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수치입니다. 예. 예. 이렇게 그 비용 상승 요인 이것이 지금 제어가 되고 있고 국제 물가가 말하자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1에서 2%포인트 정도 인하하더라도 물가 상승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를 지금 3.5%인데 1 내지 2% 예. 포인트 내려도 물가 걱정 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은행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그 금통이 끝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5%, 3.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걸 금통위원들이 다 열어놨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그리고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파적이다. 네, 제가 매파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한국은행 사람들이 좀 그 한국 금통위원들이 매파적으로라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전에 조금 이제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네. 정부가 경기 둔화 막겠다고 내수 진작시키는 대책을 쓰고 있어요. 재정 지출 조기 집행, 네. 그다음에 소득 공제 그 확대 이런 대책 쓰고 있고 여차하면 아마 추경까지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한다고는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아마 말로는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대책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억제하겠다고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 상승시켜서 내수를 감소시키겠다는 거고 정부는 내수 감소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내수를 증대시키겠다는 대책을 쓰고 있죠. 엇박자라는 거예요, 정책이 엇박자죠. 엇박자. 근데 한은의 기준금리, 금리 정책과 재정지출액의 영향, 타겟, 목표점이 좀 다르다. 이래서 근데 완전히 엇박자는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확실하게 엇박자고요. 알겠습니다. 더 네. 중요한 거는 그 재정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요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는 잘 생각해 보시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말 효자 같은 카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요인들을 보게 되면 결론 자명합니다. 결론은 자명하다. 예, 자명합니다. 다시 근데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잘 자명한데 왜 금통위원들은 그런 매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더 올려야 될지 모른다. 뭐 물가가 2%로 확실히 들어가는 때까지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 안 한다. 이창용 하는 총리 왜 그렇게 얘기들을 하나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뒷북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뒷북 대응은 안 좋은 건데요. 안 좋죠. 예.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병이 예방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중병을 앓을 수도 있는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 놓고서 지켜봅시다. 제가 지켜는 볼게요. 예. 이러고 나서 그 사람이 중병에 진짜로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중병 걸리셨네요. 치료해 드릴게요 하는 의사라면 명의가 아니죠. 명의가 아니죠. 예. 지금 그런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명히 미국도 9%에서 4.4%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떨어진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3.3%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엽 떨어지면 가을 온다는 거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 추세면 이미 물가가 떨어지는 모멘텀을 얻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 아. 사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속담에 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물가라는 손가락만 아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자 폭탄 이런 손가락 안 아프고 경기도나 이런 거 안 아픈 겁니다. 물가 안정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건 맞지만 2조에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1조의 목표도 그거는 선언적인 규정이지 뭐 법적으로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배 교수님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이런 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뒷받침하다는 것은 단기 처방이다 하는 총재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총재 제가 일단은요. 예.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엘프리도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한국은행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둘 다 없습니다. 두뇌는 냉철하지 않고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다. 둘 다 없어요? 예, 둘 다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금통위원들이 저 매파가 아니냐. 매파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봤다. 이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예, 열어놓으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요. 이분들은 매파도 아닙니다. 뭐요? 매너리즘파입니다. 매너리즘 파도 있어요? 예. 매너리즘. 예. 기존의 이론에 그냥 안주하는 매너리즘에 지금 일제히 갇혀 계신 겁니다. 네, 이 금통위원 한 분이 좀 나오셔서 우리 배순영 예.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저도 오히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근데 계속 하시죠. 예, 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금통위원님들께서는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이라는 현판이 걸린 성역에 계시다 보니까 어느덧 우월감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는 우리 금통위원들이 제일 잘하니까. 네. 언론이든 일반 국민이든 금리 인하 같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시그널이다.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 말씀하셨죠.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단기 처방이다. 단기 처방이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 단기 처방.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니까 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환경에서 구조개혁 정책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뒷받침하라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적시한 앞부분의 발언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필요하다는 건 뒷부분의 발언은 한국은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아주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화 정책은 제대로 구사하기만 하면 누가 어떻게 구사하냐에 따라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전략적 처방이 될 수 있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처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금 기존 교과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이런 점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특히 경제 전쟁이 일상화된 이 시대 중앙은행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시대 중앙은행은요. 낡은 이론에 얽매서도 안 되고 병법에도 조예가 깊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짧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예. 저 향후 경제 정쟁에서요. 수출 경쟁이 약화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라는 만성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요. 비축된 힘을 소모하는 수비에서 힘을 비축할 동력까지 만드는 공격으로 모두를 바꿔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런 담대한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할까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요. 이자 폭탄에 짓눌렸던 소비가 회복될 수 있고 금융비용 하락 및 환율 상승에 의한 가격 경쟁의 향상으로 수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위기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 투자가 품질 경쟁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네요. 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 한국은행과 금통위 이창용 하는 총재는 전통 이론에 지금 갇혀 있다. 나중에 이 한국은행과 금통위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지금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